뭐 역삼, 논현, 신사동 이런데 건물 정말 거래가 활발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홍임대 다 붙여져 있고 공실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방에서 돌아가는 기차표를 안 끊고 온다는 거예요, 서울로. 특히 대구, 부산 분들. 나는 서울에 아파트 살 때까지 안 돌아간다. 지방 부동산을 더 이상 투자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니즈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돈을 푸는데 우리나라라고 돈을 안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원화 가치 하락이 될 건 자명한데 원화 예금만 갖고 있는 분들, 제가 더 불안해요. 실물 자산으로 좀 옮기시면 좋겠거든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요. 너무나 장기화된 이 호황 속에서 언제 버블이 꺼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대표님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국 경제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자영업자 폐업률 역대 최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통계를 보지 않고 그냥 주변에 상권만 가더라도 자영업자분들 진짜 장사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막 줄 서서 가기 어려웠던 식당들 가보세요. 요즘 예약 너무 잘 돼요. 그것처럼 일단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잖아요. 그 자영업자분들의 그런 경영난, 요즘에 장사 정말 안 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내노라 하는 상권들 가보시면 공실 정말 심각하거든요. 우리 한때 21년에서 23년 사이에 정말 꼬마 빌딩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역삼, 논현 이런 이면에, 그리고 뭐 신사동 이런데 건물 정말 거래가 활발했는데 지금 가보세요. 홍임대 다 붙여져 있고 뭐 가로수길 메인 도로만 하더라도 정말 공실 너무 많거든요. 이거 정말 이자 부담 만만치 않아요. 버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몇백 몇천만 원씩 이자 계속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대출이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미 경매 시장에 매물들이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말 시그널이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와 경기 침체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왜 우리 전세도 가계부채에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2,000조라고 해요. 무려 2,000조인데 이 가계부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분들도 당연히 매출이 안 나오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인 분들도 보너스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대출이자 부담은 커지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의식주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먹을 거 이런 거 빼고는 옷 사는 것도 줄어들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사교육은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니까 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는데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뭐 부담해야 될 이자가 늘어나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고 정말 팍팍해지는 거죠. 늘어나는 지방 중심 미분양 아파트.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서울이야 정말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넘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방으로 눈을 돌려보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면 수요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재개발 재건축 중개를 잘하는 이제 중개사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방에서 돌아가는 기차표를 안 끊고 온다는 거예요, 서울로. 그래서 특히 대구, 부산 분들, 나는 서울에 이거 아파트 살 때까지 안 돌아간다 이러고 오신대요. 근데 그분들이 실거주 지역이라든지 주요 활동 반경은 다 지방이시거든요. 근데 지방 부동산을 더 이상 투자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니즈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서울로 더 몰려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방 부동산은 수요 자체가 줄어들었다. 또 하나는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구 증감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서 이런 집을 계속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까 집을 살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공급은 또 많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쌓여온 공급 과다, 그리고 수요는 사라진 시장에서 이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서울 아파트는 괜찮은 걸까요? 이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요. 경기 침체가 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서 더욱더 안전자산으로 몰리고자 하는 자산가들의 심리가 반영됐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지방에 있는 예를 들면 3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반포 30평대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가격은 10배인데 황금성이 뭐가 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울
서울의 아파트가 가격이 10배 비싼데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단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비싼 집은 더 가파르게 오르고 더 저렴하거나 그런 현지인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지역은 더 외면받고 매물이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미국도 국지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거죠. 좀 더 안전하고 확실한 자산으로만 돈이 몰리고 있는 시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부동산보다는 비싸더라도 더 확실한 서울의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지원금 같은 돈 풀기 정책,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될 수 있죠. 그래도 소비가 살아나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돈을 푸는데 우리나라라고 돈을 안 풀 수가 없어요. 왜? 게임 이론에 보면 죄수의 딜레마라고 해서 결국에는 둘 다 망하는 길이지만 서로가 망할 수 있는 길로밖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있을 걸 알지만 온 세계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더 많이 푸냐, 제가 봤을 땐 경쟁하듯이 돈을 다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원화 가치 하락이 될 건 자명한데 돈을 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해외 투자 자문을 하니까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달러 대비 원화를 보니까 진짜 원화 가치만 하락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달러 가치도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 요즘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건 전 세계적인 공통된 현상입니다. 한국 돈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말, 진짜일까요? 일단 저는 제일 위험한 게 원화 예금만 갖고 있는 분들, 제가 더 불안해요. 뭐냐면 실물 자산으로 좀 옮기시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다른 나라의 화폐 표시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로 옮기시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 옛날에 자장면 가격이 500원이었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500원짜리 자장면이 어딨어요. 보통 7,000원? 8,000원은 줘야 되잖아.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통화량을 계속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재화라든지 서비스가 그 가격은 올라가니까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값도 봐요. 우리나라 분들이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유주택자 분들, 투자하신 분들. 근데 그게 원화 가치가 글로벌리 하락한 걸 보면 그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게 과연 돈을 번 거냐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더 벌고 덜 벌고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을 투자한 분들조차도 글로벌리 보면 사실 그 가치는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고 원화만 한국에 가지고 있는 건 가장 위험하고, 한국 주식, 한국 부동산, 한국 예금이라든지 한국의 채권 이런 자산으로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이 자산들이 굉장히 가치 평가가 절하될 수 있다는 거죠. 대공황을 대비하는 구체적인 자산 관리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요. 가문의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내가 우리 가문, 내 자녀와 손주까지도 물려줘야 되는 그런 자산들, 팔지 말아야 될 자산을 남겨두고 애매모호한 포지션에 있는 자산들은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만 하더라도 반포, 압구정, 아파트 한 채 이런 것들은 가지고 가야죠. 이거는 팔면 안 되는 자산인데 만약에 외곽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정리만 된다면 그런 자산들부터 처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는 건 자산가 분들이 현금 보유를 많이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애매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은 투자를 안 하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버블이 꺼진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렇다 할 대공황은 오지 않고 어떻게든지 위기를 모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기를 정말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다면 너무나 다행인데, 너무나 장기화된 이 호황 속에서 언제 버블이 꺼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금 확보를 늘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현금도 원화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중에서도 우량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ETF라든지 아니면 정말 금에 투자를 하시던지,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좀 더 황금성이 있는 그런 채권형 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고, 또 금리가 요즘에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미국 부동산 주택 시장에 투자하는 리츠 상품에
자금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산 투자를 다변화해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시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미국은 계속 성장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보면 0에서 1%를 계속 이제 전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당연히 이를 상회하는 경제 전망 수치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정말 인구 소멸까지도 거론이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미국은 양질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나라거든요. 미국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3억 명이 조금 넘는데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미국은 무려 300만 명이 늘었어요, 인구가. 이 3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인구냐면요, 부산광역시의 인구가 30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매년 앞으로의 전망치를 보더라도 한 3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인구가 정말 불법 체류자라든지 못 사는 나라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고학력자, 고소득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트럼프 보더라도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지금 아무나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중국, 인도, 중동, 유럽, 한국, 일본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 배우고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미국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자녀들이 지금 딱 29세가 됐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첫 집을 마련하는 나이가 29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민자가 아닌 미국 내에서도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은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너무 까다로워요. 미국은 주택 공급을 하고자 정부가 어떤 민간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은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든지 이런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뭐 주변의 자연 환경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든지 주택 공급하기 전에 예를 들면은 뭐 교통을 먼저 증설을 시켜야지만 공급을 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주택 공급을 위한 기준이나 규제가 까다롭다 보니까 공급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급은 부족한데 뭐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미국 외에 이제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저는 가파르게 드라마틱하게 시세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한국보다 미국 부동산 투자가 더 유리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달러 투자가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매번 달러를 바꾸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부지런한 분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 집 사놓으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계속 내 집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돈을 벌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월세가 뭘로 들어와요? 달러로 들어오잖아. 내 통장에 달러가 꼬박꼬박 꽂히는데 제가 미국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했을 때 그때 환율이 1190원이었어요. 그때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투자했거든요. 근데 지금 1430원, 1450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 환 차익만으로도 얼마나 많이 올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0% 모든 나의 자산을 달러로 바꿀 필요는 없지만 일부 하다못해 5% 10%라도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이 시스템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라. 그런 측면에서 미국 부동산이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자에게 유리한 투자 환경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 대비 장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레버리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 내가 가진 시드보다도 더 큰 집을 살 수가 있고 그 집이 시세 차익이 나면 대출금은 동일한데 그 시세 차익은 내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인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시세 차익도 오르지만 매달 월세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다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식 투자 대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월세 얘기를 해서 말인데, 한국은 주택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이 잘 나와봐야 뭐 3% 나오나요? 그런데 미국은 기본 3%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게 왜냐면 미국은 전세가 없잖아요. 다 월세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급은 부족하고 또 미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미국에서 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이 월세 수익률이 엄청 올라갔어요. 또 미국이. 맨하튼 가보셨어요? 근데 이 맨하튼이 집값이 엄청 비싸다. 그리고 맨하튼은
전 세계 강남이니까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지금 세 분 맨하튼 콘도 사드리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구입하시는 맨하튼 콘도에 비용을 다 떼고 월세 수익이 5%예요. 전 세계 강남인데. 그만큼 이거 제가 비용을 다 떼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월세 중심의 부동산 투자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투자자들이 월세가 나오지 않으면 부동산 투자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세가 형성되어 있는 수익률이 높아요. 그게 또 미국 투자의 장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금 얘기를 좀 할게요. 세금이 부동산 관련 세금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생겨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살 때 취득세 일단 3, 4% 되잖아요. 그리고 2주택, 3주택자들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투자하기 시작하면 중과세 붙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살 때 세금이 없어요. 뉴욕주만 맨션세라고 해서 1%에 100만 불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 게 있고 그 외에는 전 주가 거의 세금이 없고요. 보유할 때는 재산세하고 임대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산세는 낮은데 뭐가 있나요?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미국은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한국인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주택 대비 해외 주택을 샀을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종부세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재산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재산세를 내시면 돼요. 50개의 주가 정말 저렴한 0.45%부터 2.21%까지 다양한데 정말 비싼 재산세인 주들도 있어요.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고요. 임대소득세도 미국은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특히 법인을 세워서 제가 투자하는 걸 많이 도와드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개인으로 투자했을 때보다 더 많은 공제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임대소득을 거의 안 내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도 있고 양도소득세 또한 미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없고 1주택자든 100주택자든 중과세는 당연히 없고 양도소득세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도 그런 최고과세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3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세율도 뭐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리 높아도 뭐 30% 정도 이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텍스 플래닝,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 전략이거든요. 이런 절세 전략 때문에도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구조를 잘 짜셔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 분들이 한국 부동산 사면 한 가지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 때는 네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한국에서의 세금과 미국에서의 세금과 내가 한국인인지 미국에 나중에 갈 것인지 이러다 보면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고 또 내가 살 것인지 법인이 살 것인지 이렇게 되면은 아주 경우의 수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보더 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전문가, 미국에서의 전문가 각 나라에서는 뛰어나지만 이 양국 간의 경우의 수라든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이슈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 본 저 같은 전문가를 찾으셔서 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딜을 이런 거래를 많이 해본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뭐해요? 누수가 되는 비용이 많고 세금으로 다 내고 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첫 단추부터 잘 끼우셔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자산가 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 제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투자 목적이 뭔지 여쭤봐요. 왜냐면 투자 목적이 정말 다양할 수 있거든요. 나는 시세 차익이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 아니면 월세 수익이 목적인지 자녀를 위해서 사주는 건지 뭐 정말 분산 투자 목적인지 이런 본인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부동산의 유형과 적합한 도시를 제가 찾아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연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마치 나의 취향을 찾아가는 길을 떠나는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도 본인에게 맞는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취향과 그런 대상이 생겨요. 미국 투자하실 때 이 두 가지만 조심해서 유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짚어보고 대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복합적인 위기라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고 있는 지금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현명한 투자와 자산 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미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